참, 이 존경하는 광주 안디옥교회 이 박영우 담임 목사님과 또 광주 전남 보수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 계신 분들, 참 이 척박한 땅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를 깨우신 의인들에 대해서 그걸 경의를 표합니다. 이 깨우는 역할을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결국 기독교는 애국운동, 신앙운동의 중심이라는 거. 좀 전에 우리 대학생 연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1절 1919년 3.1운동도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2천만 명 당시 인구 중에 참 200만 명이 참 거리에 나섰고, 또 당시 기독교인이 20만 1%였습니다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애국운동 또 자유파의 최대 진지가 기독교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앙인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정치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고 또 내 나름대로 연단을 쌓으면서 정치의 비밀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 속에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이 뭘까? 여의도 정치에서 승리하는 길은 신실한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대통령께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고, 또 이번에 그 52일간 있으셨습니다만 김재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저도 기도문을 2차례 보내드렸고,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하신 말씀이 동생 너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말씀. 제가 그 순간 느낀 게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만에 그걸 깨달으셨는데 우리 대통령 52일 만에 속성으로 깨달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참 지난 금요일이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반드시 대전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나다르달 유대력의 12월 마지막 나다르달의 은혜의 역사가 올 거다 해서 불임절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꼭 일어날 거다라는 걸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작년 12월에 국회에서부터 광장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멸살 계획을 막으려고 하만과 그 아들을 10아들을 하만의 오히려 장대 위에 매달리게 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탄핵 반대 운동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12.3 비상겸 민주당이 무조건 여기는 내란이야.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공범위로 윤상현 매번 얘기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저를 내란 공범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한테 달아준 별이 9개입니다. 징계안, 제명안, 윤리세부. 우리 전한길 선생님하고 저하고 국회 청론관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하고 김정욱 목사님 했는데, 그걸 또 국회에 모셔다 왔다고 또 그것도 윤리 소지. 그래서 윤리의 징계를 또 때립니다. 그래서 9개 별을 달아줬는데 오히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어둠의 세력들하고 앞장서서 앞에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게 내란이야? 저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형법 87조, 형법 91조, 대법 판례 1997년 보면서 우리가
내란이라는 것은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에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아니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죠. 아니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분이 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고 막 겁박지르고 이 언론들이 따라가니까 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앞장서 싸운 분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야, 국헌문란인가 뭐야? 형법 91조에 보면은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때, 또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할 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때. 그래서 야, 어느 규정에 맞춰서 이걸 얘기하나 보니까 제가 자세히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권능 행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첫째, 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할 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는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못하게 할 때. 그런데 국회 기능이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다시 복원이 됐는데 계엄 해제 요구하니까 다시 결의로 해서 계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이 소멸됐나, 기능 정지가 됐나, 그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내란죄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부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의로운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이 비상계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하셨냐면, 대통령 말씀이, 야,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 하드웨어 멀쩡한 나라인데 그 안에 기능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거덜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다 해서 하게 됐다. 그러나 이게 5.17 시기의 비상계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성계엄을 생각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한번 줄탄핵 29, 30차례,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30차례 줄탄핵이요, 우리가 대통령 재직 기간이 32개월입니다. 그동안에 29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까지 21차례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특검법 21차례, 23차례. 껐떡하면 입법 폭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38, 40차례가 됩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가 예산 올해 작년에 정부가 677조 4천억을 국회에다 보냈는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민당이 통과시킵니다. 중요한 예산은 다 뺍니다. 4조 원 이상을 빼는데, 국방 예산, 예를 들어서 정찰 예산이라든지 원전 예산 등 중요한 예산을 다 빼고요. 심지어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문재인 대통령 무려 90억 이상 했는데, 여기는 영원으로 만들고, 감사원도 영원, 경찰도 영원, 검찰도 영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폭주한 저 민주당. 야, 대통령은 그렇구나.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인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위기감, 체감 지수가 우리들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 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국정을 이끌면서 국회에서 야당하고 전면 앞에서 싸우는 분으로서, 야, 저분은 이게 도저히 이 국가 기능을, 정상이 아니구나, 완전히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정지시키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민당의 이런 행위야말로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자꾸 탄핵하라 했는데 요새는 탄핵 인용이 아니라 거의 탄핵 기각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최고 대한민국 헌법학계 태두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가 과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 이인호 교수, 법대 교수,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비상기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비록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민당 얼마나 많은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까? 지금 8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제 내일 또 나옵니다. 또 9차례 기각. 이 사람들이 민당이 국회에서 이 변호인들 쓰는 비용이 한 4억,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장관 소속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그 법이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연법률 심사 제청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그래서 우연법률 심사 제청을 했더니 6개월 후에 우연법률이라고 심판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손해를 입은 분들, 국민들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 손해배상합니까? 멀쩡합니다. 면책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전속 권한으로서 갖고 있듯이 국회의원도 법률에 대한 재정권 그리고 탄핵소추권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사태의 본질이 뭐냐? 대한민국이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딱 던진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체제 붕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다 맞는다고 합니다. 다 그걸 목도를 했으니까 결국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정말 우리의 위협 세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좌파사법 카르텔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라는 이 기관이 있죠. 이게 만들지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년 200억 쓰는데 기소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기소를 시킨 게 몇 건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기사하면 4건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요 전혀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없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으로 해서 내란죄로 연관해서 했다는 이 기록이 있어야 그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수사를 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을 엮어야 되잖아요. 엮어야 되니까 12월 6일, 12월 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던집니다. 기각당합니다. 이걸 전부 가리는 거예요. 전부 은폐했어요. 12월 19일 날은 압수수색 영장 대통령이 됐는데 중앙지법에 또 기각당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공수처나 중앙지법이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있는 우리법연구회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공수처에 있는 분들하고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판사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공수처에 물어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 1월 15일 서면 답변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영장이든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중앙지법에서는 저희 사무실에 뭐라고 했냐면은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오동국 얘기 이것만 있다. 다른 것을 다 감춥니다. 이렇게 다 카르텔의 형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는데 서부지법으로 갔습니다. 1월 3일 날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실갱하는데 저하고 윤곽근 변호사하고 영장을 이렇게 보는데 영장에다 이렇게 됩니다. 두 줄로 쪽지를 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승낙 받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초법적인 영장입니다. 이게 이순영 부장판사가 띈 영장입니다. 이게 우리법 연구의 판사, 이거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법률에 적용을 하는 게 판사지, 법률 개폐를 하는 건 판사의 권한. 이런 법안이 이런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는 현실. 그 다음에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들어올 때 윤곽근 변호사하고 저하고 새벽 5시에 후라시를 보면서 야 그거 그대로 있냐 없냐. 그랬더니 신한미 부장판사가 쓴 영장에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영장을 집행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시 책임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호차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라고 온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놀랐습니다. 수방사령관 산에 505 경비단 다 도망갔습니다. 200의 경비단 경찰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대통령 관저까지 올라왔는데 경호관들도 무장해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민당의 겁박과 협박에 속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려고 저런 식으로 막 덤벼들고 불법을 자행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저런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직에 있는 분들도 저렇게 당하는데 일반 서민들은요 더 쉽게 당하죠. 수사기관의 가압이나 행포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로 공수처 갔다가 검찰로 갔죠. 한번 보십시오. 3월 7일 날 지기현 형사 25부 중앙지법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왜 결정을 내렸습니까?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1월 15일 날 오전 10시 반에 집행이 됐는데 구속기간이 10일이 돼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에 끝났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을 붙잡고 있어.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1월 26일 오후 7시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파기 재심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헌재는 어떤가 보죠. 헌재는요 내란죄 분야에 대해서 12월 14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그 탄핵소추안의 80%가 내란죄 혐의 관련 분야입니다. 그런데 민당이 그거 빼달라고 했습니다. 빼달라고 했으면 헌재가 그 당시에 80% 이상 차지하니까 그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서 국회로 돌려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재의결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것도 절차 아주 엄청난 절차의 흥변. 그리고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0조 마음대로 어깁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법 32조에 보면요.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이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송부 촉탁 요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 민당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걸 또 들어줍니다.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심판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피고인이나 이 피자들하고 서로 피고인이죠. 피고인하고 주요 증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사건 경우에
두 차례만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거 내가 잘못 진술한 거야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주요 증인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진술 잘못된 거다 하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증거 능력을 반대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10차례 이상의 위법사를 행하니까 허영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런 식이면 헌재 국민 신뢰 잃게 되고 한마디로 가루가 될 거다, 가루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절차적 흠결은 절차적인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고 절차적 정의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는요 우리법연구회라는 거 많이 들으시죠? 대한민국의 법관이요 3,000명입니다. 우리법연구회 150명도 안 됩니다. 13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후손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1차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1월 19일 오전 3시 대통령 구속영장 친 사람 장경 부장관 우리법연구회. 또 헌재를 가보십시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전부 우리법연구회. 마은혁 후보자 우리법. 세상에 우리법연구회 이렇게 많습니까? 5%도 안 되는 분이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 이런 거에 전부 다 주요 골목골목에 있다. 우리법연구회 언제 만들어지지 아십니까? 1989년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87년 60항쟁에서 이 사람들이 집권에 성공하지 못하자 한민전, 주사파의 한민전 중심으로 노동권의 이 운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한테 결정적 찬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국적 사회 진출을 위한 떼질만,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을 입법사법 행정 노동교육 언론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1989년 전교조 만들어지죠. 1995년 민노총 우리법연구회 이미 89년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의 정치 이념 성향으로 모인 단체다. 그게 줄기차게 지금 있는데 연구 실적을 달라. 연구 실적이 안 보여줍니다. 너희 카르텔이니까 비밀 하나의 같은 조직이니까 빨리 해체해라. 해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한번 보십시오. 현대파 음서제도 신의 직장 선관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 경력직 사무원들 뽑은 거 부정사례가 291차례인데요. 878차례 인사공무규정 위반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요, 중앙선관위 3총장 아들 세자마마라고 합니다. 세자마마. 우리는 가족해서 다르고 우리 선관위는 친인척을 뽑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선관위를 친인척관리위원회라 합니다. 맞습니까? 친인척 관리. 그런데 이런 폐에 대해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니까 헌법재판소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헌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 위반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판단을. 그러면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데가 어딨냐. 또 한번 보십시오. 민당은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이게 뭡니까? 민주당, 헌재, 선관위, 서부지법 쫙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의 결국 총대장, 총감독은 민주당이다. 거기에 주연, 조연, 공수처, 서부지법 해서 주연, 조연들이 있고 헌재.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지만은 드라마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 그 역전이 뭐냐? 불임절의 역사가 있듯이 대통령 탄핵 절대로 인용 안 된다. 각하나 기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종북 주사파 카르텔입니다. 우리가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던 민노총이 내걸던 구호 한번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철폐하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해라, 연방제 통일하자, 국가보안법. 그 사람들이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2022년 5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8월 달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통일 광복절 연대사를 받습니다. 그 연대사 한 장짜리 민노총 홈페이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파초 정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니 단호하게 진문기에 버려라. 이게 북한의 지령인 것입니다. 최근에 민노총 조직정의국장 주요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100여 차례 지령을 받고 캄보디아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간첩 접선을 해가지고 간첩 활동을 합니다. 체제 전복 활동을 하는 겁니다. 조직정의국장 작년 11월에 징역 15년, 또 주요 간부들 징역 7년,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현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정말로 보이지 않는 많은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들이 체제 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체제 전복 활동을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이 수사 기법을 가진 데가 어느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이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시킨 데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대공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결국에서 경찰에다 갖다 줍니다. 경찰에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다 돼가네. 그래서 탄핵과 구속 대통령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이 카르텔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체제 수호 전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 백악관으로부터 1km 지점에 코리안 워 미모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 정말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내국 동지들, 선열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막 관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차갑고 매서운 이 추위 속에서도 맨바닥에 잠을 자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꼭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야, 자유는 법치, 수호,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지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 그 의지와 책임의식을 잃어버린 순간 공산 전체주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자유, 법치는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법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투쟁해야 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우리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싸움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후대에다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역사적 책무. 그래서 기독교가 중심돼서 우리 전한길 선생님, 우리 박예호 목사님, 우리 김정일, 모든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싸우는,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워놓자. 제2의 대한민국 건국 운동을 하자.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위한 싸움, 법치 수호의 싸움, 절대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평생 동지 의인이 돼서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